합산수에서 뺀다는 뉴스가 오늘 나온 거거든요. 오늘 3월 31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저희 사무실 지금 전화통이 마비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앞으로 향후 5년간 이 내용을 모르시면 영원히 시장에서 뒤처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인수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대책을 편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옥죄기 규제와는 정반대되는 시장 정책을 편다는 건데요. 이렇게 급하게 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는 아주 많은 또 기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내용을 내가 꼼꼼히 인지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영원히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차 3법 폐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 반대에도 인수위는 연일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 임대차 3법은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뉴스도 있네요. 부동산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고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한 반발이 크다. 그러니까 요즘 이 임대차 3법 갖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죠. 그죠? 2+2입니다. 4년 동안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그러니까 30일 안에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지 됩니다. 세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죠. 재계약할 경우 연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요즘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중 시세입니다. 이중 시세.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중 시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지에 전세 가격이 4억인데요. 같은 단지에 8억짜리 전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도 똑같은데 하나는 4억짜리고 하나는 8억짜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4억짜리는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새로 갱신된 새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가 끝난 다음에 새로 놓은 전세 가격입니다. 이 전세 가격이 이중 시세다 보니까 임차인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또 이 이중 시세로 인해서 집주인들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년 계약이 끝난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집주인들이 뭐라 그랬죠? 임차인한테 내가 거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집주인과 안 나가는 조건으로 임의적으로 합의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5% 이상 더 줄 테니까 좀만 더 살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임대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신고제라든가 전월세 상한제가 유명무실을 해주는 게 시장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고 만약에 임대사업자용 주택이라면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10년 동안 그죠? 연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짜리면 4억 2천만 원밖에 시장 가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인수위는 임대사업자를 많이 양산을 해서요.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중 시세가 아니라 4억 2천씩밖에 무조건 2년에 4억 5% 이상 못 올리게끔 만들자.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수순으로 뭘 해야지 된다?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지 된다. 뭘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수위에서요, 부동산 TF 첫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민간 주도 시장 회복 강조. 민간이 주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 공급도 민간이 주도한다는 거고요. 임대 시장도 민간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급을 민간이 주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민간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게 인수위의 생각입니다. 인수위의 생각은 누구예요? 대통령의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규제를 문재인 정권 이전 상태로 복원하겠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 시장 규제를 복원한다라는 건 뭐냐면 아예 없애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 지금 있는 문재인 정권 하에 부동산 시장 규제는 뭐예요? 제일 큰 게 세금 규제죠. 그죠?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난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이제 그 좀 고통받게 해서 집을 빨리 팔게 하려고 하는 이 세제
와 또 하나는 뭐예요? 임대차 3법이죠.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폐지입니다. 요거를 복원하겠다는 건 뭐냐면 없애고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없어졌던 건 살리고 새로 생긴 규제들을 없애겠다는 거고요.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동안 적폐 취급이 되었던 임대사업자가 이제 뭘로 된다? 구원투수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주택자 이꼴 임대사업자인데 이 다주택자들이 최근 5년 동안 어쨌거나 여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적폐 취급을 받았는데 이 구원투수로 등판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해야지 된다? 임대 시장을 안정시켜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제 새로 바뀌는 정권은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떤 혜택을 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사업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소형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이죠. 그죠? 대표적인 서민주택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뭐예요?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이 소형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앞으로 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다세대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죠? 재개발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희소식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주택을 그동안 구입을 못했는데 재개발 같은 데 너무 관심이 많았는데 재개발 쪽에 좀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걱정이 되고 취득세가 고민이 돼서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희소식이죠. 이 소형 빌라 다세대 주택 합산수에서 뺀다는 뉴스가 오늘 나온 거거든요. 오늘 3월 31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저희 사무실 지금 전화통이 마비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쪽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특히 이 소형 빌라 다세대 주택수와 합산해서 뺀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저희 쪽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질문과 투자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재개발 쪽이라든가 재건축 관련된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희소식이다. 그래서 또 민간 임대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형 아파트까지 이제 주택수에서 과연 빠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인의 부동산 TF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복원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규제를 다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죠? 첫 번째 대출 규제 합리화는요.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TV 대출 규제 최대 80%짜리면 쉽게 얘기하면 10억짜리 주택을 이제 내 돈 3억만 있어도 살 수 있게 됩니다. 7억 정도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죠?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70에서 80%까지 많게는 적게는 이제 60%까지는 대출이 충분히 나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하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판로가 만들어졌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대출 규제를 조이면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돈이 없으면 절대로 집을 살 수 없는 시장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대출 규제를 합리화시키겠다는 겁니다.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시키겠다는 건데 문제는 DSR 완화가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인수위 내에서도 좀 여론이 많다고 그러니까 여론이 좀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DSR을 완화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DSR까지 풀어줘도 맞는 건지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된 거는 어쨌거나 LTV 최대 80%까지 완화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고요. DSR 완화가 관건인데 결론은 DSR 완화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 LTV 80%는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출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DSR 완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다주택으로 인해서 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큰 희소식이죠. 공정시장 가액금 말 그대로 뭐예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를 평가하는 비율입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는 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겠다는 건 아니겠죠.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낮추겠다는 거. 근데 요거는 법 개정이 필요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새로운 정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가 많이 인하될 예정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뉴스테이 부활입니다. 뉴스테이 부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인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이제 활성화됐었던 거죠. 이 뉴스테이 부활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내용은 이런 거죠. 기업이 공급 물량을 좀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기업형 뉴스테이가 상당히 활성화됐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사실상 갖고 가는 이득이 상당히 큽니다. 이 뉴스테이 시장이.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과거 8년 동안 임대 후 분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서 보통 이제 이 뉴스테이 같은 거는 어디에다 짓냐면요. 상업지나 준주거 지역에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대로변이라든가 이렇게 좀 업무타운이라든가 역세권 같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또 좋은 데 짓죠. 거의 역세권 쪽에. 이 상업지나 준주거 지역에 뉴스테이를 지어서 뭐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정도를 짓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월세를 받습니다. 물론 시세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근데 그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거의 안 내고 그 큰 덩어리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짜리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간에 거의 보유세를 안 냅니다. 기업은. 왜? 공공에 이바지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제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거죠. 그런데 8년 있다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그 동네 분양 시세가 한 2억밖에 안 했었는데 8년 후에 6억 정도로 한다면 8년 동안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세금은 하나도 안 내고 2억짜리를 또 6억, 7억에 팔 수 있는 게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 있는 준주거지라든가 상업지의 토지 시세는 또 엄청나게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를 겁니다. 준주거지나 상업지의 토지 시세가 오르면 당연히 2종, 3종 땅도 같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뭐냐면 토지 가격이 오르면 단독 다우고 다세대 가격은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어쨌거나 그런데 이게 8년이라는 거를 20년 임대 후 분양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도 20년 정도는 기업이 서민과 국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그 저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년 후에는 뭐 좀 더 비싸게 팔아도 그건 뭐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8년이었던 거를 이걸 2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조정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큰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250만 원 가구 공급이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반드시 본인이 250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250만 가구는 신이 아닌 이상은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죠? 어떻게 5년 안에 250만 호를 말 그대로 공급을 합니까? 그죠? 250만 호 공급이 아니라 250만 호 뭐예요? 부지 확보입니다. 부지. 250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만으로도 5년 동안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러면 이 25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 확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사활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사활을 걸어서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을 5년 동안 많이 구역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구역도 많이 구역 지정을 해 놓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25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는 거고 다음 정권에 이양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뭐 철거를 하던 공급을 하던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재개발 재건축은 최저 10년에서 20년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50만 원 공급이라는 문구보다는 250만 원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게 맞다. 부지 확보 정책이다. 이렇게 좀 바꿔야겠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정책은 이거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표 5개. 하나, 둘, 셋.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입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풀이하면요. 다주택자 활성화 대책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라는 게 이꼴 다주택자니까, 그죠? 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서 문재인 정권에서 문매를 맞아서 2018년 9.13 대책 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 축소해버렸잖아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임대를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 세금 감면. 어떤 세금에는 뭐가 있죠?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 발생하는 소득세가 있죠. 이 네 가지 세금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겠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혜택이죠. 왜? 세금 때문에 주택을 못 사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민간 임대사업자를 증가시켜서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권의 핵심 사항입니다. 임대시장 안정화는 누가 시켜야지 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안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수요를 늘려야지 된다는 거죠. 증가시켜야지 된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다주택자를 양산을 해야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다주택자가 양산이 되면 돈이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주택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죠. 이게 우리가 초양극화 시대로 간다, 초양극화 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저 선점하는 사람들이 큰 좀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취소했던 분, 뭐 혜택이 너무 없어서 이런 분들은 정말 또 억울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임대사업자를 지금 이제 할까 이런 분들한테는 또 이제 희소식이 될 것 같고, 바로 이런 뉴스가 나오기 한 달, 두 달 전이네, 혹은 1, 2주 전에 그동안 잘 갖고 있었던, 그것도 위치가 꽤 괜찮았던 재개발 구역에 안에 있었던 이런 민간 임대사업자 주택을 취소해버리고 팔아버리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인수위에서 나온 내용은 첫 번째, 주택수를 합산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택수 합산 배제. 주택수 합산 배제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종부세를 안 받겠다. 종부세 감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0채가 있어도, 10채가 있어도, 2채가 있어도 종부세를 안 낼 수가 있으니까 좀 공격적인 분들이라든가 이제 공격적으로 자녀들한테 좀 증여를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 특히 소액으로 재개발 쪽에 증여를 해주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안 하겠다. 양도소득세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중과세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비과세 해줄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과세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소득세 감면이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세가 발생이 되잖아요. 소득세 플러스 뭐가 발생되죠?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죠. 의보료가 건보료죠. 건보료가 이제 인상이 됩니다. 이런 건보료라든가 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제 다세대 주택, 빌라, 두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 세 번째 소형 아파트인데요. 다세대 주택과 빌라는 59제곱미터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84제곱미터까지에 대한 면적에 대한 기준을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수위에서 거의 확정된 것은 뭐냐면, 다세대 주택과 빌라, 오피스텔은 거의 확정입니다. 소형 아파트는 지금 논의 중, 그러니까 세모입니다. 소형 아파트도 84제곱미터까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활성화시켜준다고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확정은 아니고요. 거의 지금 뭐 아직 협의 중이다. 그러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는 다세대 주택과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이 모든 내용이 뭐예요? 서민주택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민주택 시장을 일단은 안정화시키겠다. 근데 실제로 다세대나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투자자들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실거주 뭐 비율을 보면, 매수하는 비율을 보면 한 7대3이나 6대4 정도, 60에서 70%들이 투자자들이 사서 서민들한테 임대를 놓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줘도 무방하다. 뭐 고가주택이라든가 10억, 20억짜리를 막 사갖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그걸로 수익을 올리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다세대나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친구들, 다세대나 빌라나 소형 아파트는요, 둘 다 어디에 해당돼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해당되죠. 그죠? 재개발과 재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윤석열 정권의 25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제국적으로 풀어버리고, 그죠? 공격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편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세대 빌라라든가 소형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종목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물건지들 같은 경우는 인기가 상당히 높을 것 같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또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이제 금세 물건이 들어갈 가능성들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임대시장 안정화시키겠다고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봅시다. 자,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17년 12월 13일 날 임대사업자 등록 제발 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요, 지방세 임대소득세도 감면해주고요, 양도세 종부세도 안 받고 건강보험료도 안 받을게요. 제발 임대사업자를 등록 좀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전을 많이 한 거죠. 그러고 나서 2018년 9월 13일 날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임사 인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중간에
다주택자에 대한 너무 과도한 혜택이 있다라는 여론이 들끓으니까 정부가 갑자기 말을 바꿔버립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 하면요, 조정지역 신규 취득 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를 과세할 겁니다.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LTVU 40%를 규제할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바로 2년 있다가 7월 10일이죠. 2020년 7월 10일. 아파트는 이제 임대사업자 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는 절대 임대사업자 안 받을 겁니다.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만 받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임대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자동 말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가 등록 안 돼요. 말소되면 끝나는 겁니다. 임대 보증금 보험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보증가입 의무화 때문에도 사실 분쟁이 사실상 상당히 많거든요. 임차인과 부동산에서 중개하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게 왜 꼭 필요한지를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계속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27일 날 비아파트를 포함한 그러니까 뭐예요? 2020년 7월 10일 날에는 아파트만 임대사업자를 못 내게 했는데 바로 이듬해 1년 있다가 이제 아파트 포함해서 모든 주택은 임대사업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신규 등록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여론이 안 좋게 들끓자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연장을 시켜줬죠. 그죠? 그리고 등록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내야지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 인수위에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2017년 12월 13일 날 시행됐던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됐던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시 되돌리는 거지 없었던 걸 새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그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앞으로 5년간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에는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5년간. 엄청나게 많은 변화의 기회가 있겠죠. 그죠? 임대사업자가 있었다 없어진 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울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것도 더 큰 변화죠. 그 안에서도 반드시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울고 웃을 겁니다. 뉴스를 읽는 사람과 읽고 행동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크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은 뉴스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합니다. 아, 이런 세상이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 중에 10% 20%인 사람들은요, 그걸 읽고 나한테 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10% 2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읽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읽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많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